그럼 이제 자신의 분야에서 꿈을 멋지게 이뤄가고 있는 명사를 모시고 변신의 시작은 바로 나라는 주제로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아나운서에서 이제는 청춘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가로 변신한 작가 손민아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많은 분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서 과연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아마 고민과 또 뜨거움을 함께 가슴에 안고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이 자리에 불려온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특별히 성공한 사람도 아닌데 단지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인생을 살았고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사회가 정해주는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틀을 조금 무시하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길을 찾아 나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들은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직업이 좋다 하니까 따라가기보다는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어떤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간이 너무 짧게 주어졌어요. 저는 오늘 사실 그래도 한 적어도 2시간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딱 40분만 얘기하고 내려가라고 하셔서 오는데 4시간 걸렸거든요. 그러니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여러분께 뭔가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대학 때 서서문학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스페인어 어학하고 문학을 공부하는 학과인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 학교에 교환학생 제도가 많지 않았어요. 딱 한 군데 정해져 있는 곳이 제가 대학 3학년 올라갔을 때 처음으로 호주에 있는 멜버른 대학을 갈 수 있었거든요. 그 호주 멜버른에 있는 모나시 대학을 저는 갔는데 그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제가 그 당시 고대를 다닐 적에 고려대학교는 여학생이 너무 비율이 적은 학교였어요. 한 전교에서 9%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여학생이 9%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죠? 학교를 가면 남자 화장실이나 목욕탕을 잘못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건물 안에 여자 화장실이 없어서 다른 건물까지 뛰어갔다가 와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 처음 공부를 해보니까 중고등학교를 다 여학교를 나오고 비로소 이제 20살이 넘고 성인이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들과 내가 너무 다르니까 내가 앞으로 마주해야 되는 인생도 다르고 사회에서의 위치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남자와 여자는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느끼는 어떤 그 불리함이나 그런 게 좀 있어요. 맞죠? 아무래도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마주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남학생들은 군대를 다녀오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가지 그랬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 조금 부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왜? 물론 그게 다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건 아니라고 다 생각해요. 우리나라 남자로 태어난 그 어떤 운명적인 비극 중에 하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다녀온 선배들을 보면 굉장히 사람이 단단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확실히 주관이 서서 온다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고민했죠. 나는 어떻게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좀 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있을까? 저에게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20대에 무슨 고민하고 계세요? 어떤 고민이 가장 큰가요? 저는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10대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어떤 생각까지 했었어요. 20대가 질풍노도구나.
너무 마음이 안 잡히고 방황이 많이 되고 어른들의 말을 들어서는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자꾸 거짓말해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불안하고 이제 책임만 커졌고 자유가 많아졌는데 어떻게 이걸 핸들링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4학년이 되고 그렇죠. 금방 취업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고 나면 회사 들어가고 30대가 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안 나아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30대가 되면 아니다 30대가 질풍노도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이 어떤 그 착각과 방황을 조금 덜 하려면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래서 대학교 때 남학생이 너무 많은 덕분에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더 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을까를 자꾸만 반문하고 내가 저들과 다른 점은 뭘까? 나는 과연 누구일까라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예전에는 그 말이 굉장히 우습게 생각됐는데 나이를 먹고 봤더니 조금 더 경험을 해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저는 요즘 깨닫고 있어요. 어쩌면 사람은 태어나는 이유가 그거일지도 몰라요. 태어나는 이유가 좀 더 내 자신에 대한 탐구를 하기 위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이유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는 호주로 교환학생이 돼서 이제 가게 됐는데요. 부모님을 좀 떠나서 좀 이렇게 독립된 인간으로서 저를 좀 단련하고 싶었어요. 요즘 대학생들은 우리 때보다도 훨씬 더 나약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두고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붙인 이름이 있는데 바로 탯줄 세대라고 부릅니다. 너무 끔찍할 정도로 무서운 말인데 사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25이 됐는데도 부모님한테서 지금 몸만 떨어져 나왔지 정신적으로 전혀 독립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상태라면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거부터 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건 아니었지만 제 자신에게 화살을 돌려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도 지고 싶지 않아서 남학생들이 종종 여학생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네가 그러니까 계집애 소리를 들어. 이런 소리를 정말 서슴지 않고 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대학 졸업장만 있다고 해서 내가 과연 인간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이 사회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됐어요. 그리고 손민아라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뭘까. 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되기는 싫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교환학생을 가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독립을 하고 내 인생을 시작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떠나갔어요. 1년을 살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연식이 오래된 사람으로 보일까봐 잘 안 하지만 오늘 정말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호주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할 적에 인터넷이 없으니까 손편지를 쓰잖아요. 처음으로 부모님이랑 떨어져 보고 친구들이랑도 안 보니까 얼마나 제가 외로웠겠어요. 홈식이 진짜 심했거든요. 편지를 쓰면 한국으로 오는데 2주가 걸려요. 그럼 정말 부지런한 친구가 편지를 받자마자 답장을 쓰면 한 달 만에 답장이 와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1초면 이메일 샌딩해서 보낼 수 있잖아요. 정말 그때는 그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없는 시대였고, 그리고 인종차별도 꽤 심했었어요. 그 당시 호주는 백호주의가 아직까지도 팽배할 때여서 아무튼 너무 힘든 1년을 지내고 났더니 제가 많이 성장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그냥 한국을 가면 안 되겠다. 1년 더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내 전공인 스페인어를 잘 갈고 닦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 가서 1년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라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학교는 휴학을 하고 친구들도 다 말렸어요. 야 1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리고 그때는 나이 제한도 많았어요. 취직을 할 때. 그래서 저한테 다 미쳤다 그랬어요. 겁도 없다. 어떻게 1년을 그렇게 쉬면서 스페인어 뭐 배워봤자 얼마나 배운다고. 너무 쓸데없는 짓이 아니겠느냐라고 다들 주변에서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께 분명히 제가 말해주지만 저는 회사 다니면서도 1년 쉬고 그것이 저의 지금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준 계기가 됐는데 스페인 유학이 지금 20대에서 저는 혹은 40대, 50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길을 닦기 위한 재충전을 하는 그냥 놀기만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자기 자신을 갈고 닦기 위한 어떤 준비 기간으로서 1년 정도를 만약에 쉰다. 그건 후퇴가 아니에요. 10년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스페인 가서 1년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을 때도 단 한 번도 안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네가 얼마나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한 결과겠니,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항상 등을 두드려 주시는데 그때는 1년이나 외국에 있었는데 또 1년을 그렇게 휴학까지 해가면서 과연 있어야 되느냐,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니?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직감상 한국을 왔다가는 붙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호주에서 스페인으로 바로 날아가자. 그런데 비행기표가 그 당시 돈으로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 요즘도 큰 돈이지만 당시에 200만 원은 학생으로서 정말 큰 돈이고, 여기서 자기가 용돈 벌어서 학교 다니는 사람 정말 몇 명 안 되네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데? 전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저는 뭐 부잣집 딸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았지만 제가 20살이 넘었는데 부모님한테 용돈을 달라거나 학비를 달라고 하는 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평균 10개에서 15개 정도 아르바이트 했고요.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가는 비행기표는 제가 사야 되는 거고 너무 큰 돈이었어요. 배낭여행 하신 분 계세요? 배낭여행은 무슨 돈으로 했죠? 열심히 용돈을 저축한 사람도 있고 또 부모님이 도와준 사람도 있고, 배낭여행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유럽의 건물들이 보고 싶어서 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배낭여행의 시작은 17살이 된 독일의 청소년들에게 부모가 정말 서바이벌 하는 데만 필요한 물건을 딱 한 가방 하나에 싸주고서 너 이제 이거 가지고 나가서 세상 경험을 한 달 동안 정말 험난한 데를 들어가서 한번 해보고 돌아오면 그냥 그거 가지고 나가 살아. 이제 너는 그럴 나이가 됐어라고 하는 게 배낭여행의 시초예요. 우리는 완전히 그 개념도 모른 채 그냥 유럽으로 관광 가는 줄 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추억 쌓으려고, 인증샷 남기려고. 근데 정말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독립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나이가, 남자들은 군대도 다녀와야 되고 여자들은 또 그렇지 못하고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평균 27 정도 돼야 된대요. 26에서 7. 유럽인들은 17살. 국가적으로 10년을 손해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짜 문제인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페인으로 옮겨갔는데 옮겨갈 때 비행기표가 200만 원이라 그래서 과연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열심히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들을 하는데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열심히 관찰해서 내가 진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아는 게 사실은 90% 답이고요. 거기에만 도달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내 환경이 어때서, 지금 입장이 어때서, 이런 거는 사실은 핑계일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려요. 중요한 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그런 거를 정말로 간절히 갈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길이 앞에 놓여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장님이에요. 절대 보지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 그 200만 원이 없어서 만약에 그냥 포기했더라면, 그만큼 간절히 원하지 않았더라면 스페인 유학을 못했을 거고 그냥 들어왔을 것이고, 저는 아마 아나운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한 번도 아나운서를 꿈꿔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서. 텔레비전이라는 걸 별로 관심 있게 보지도 않았고 그 직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스페인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열심히 찾다 보니까 어느 날 학교에 공고가 떠 있었어요. 마침 그 해에 호주 제가 있던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마드리드 쿰플레텐세 대학에서 서머스쿨을 한다는 공고가 있었어요. 야, 이거구나. 길이 열리는구나. 바로 신청했죠. 왜냐하면 그 코스를 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가격에 비행기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모으면 그건 갈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신청을 했어요. 정말 꿈에 부풀어가지고 나머지 몇 달을 잘 보내고 이제 마드리드로 떠나는 날이 됐죠.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좀 짐이 오바가 됐어요. 그러면 이코노미고 그 학생이니까 싸구려 티켓을 어쨌든 산 거니까 뭐 어떻게 짐을 더 싣겠다고 우길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1년을 살았으니까 짐이 꽤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할 건 정리하고 친구한테도 좀 부탁하고 이러고 남은 거는 다 짊어지고서 핸드캐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때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 겨울 옷 있잖아요. 진짜 무게 나가는 거 그런 걸 끼워 입었어요. 바지 한 5개 입고 위에도 한 5-6개 이렇게 입고 정말 배낭이 손이 안 접혀가지고 이렇게 나뭇가지에다 뭐 걸듯이 남이 가방을 걸어줘야지 비행기를 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또 학생 신분에 그렇게 어렵게 가면서 무슨 물건을 버리기도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갔어요. 뭐 어때? 비행기 한번 타고 가서 고생 좀 하면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스페인에 갈 수 있다는데 그런 것은 뭐가 문제예요. 젊은데. 그래서 비행기를 탔는데 정말 요즘처럼 여행이 흔한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해외여행 자율화가 된 지 얼마 안 됐었고 비행기를 탄다는 건 진짜 뭐 가문에 한 번 있을 만한 일이고 뭐 있거나 없거나 이럴 만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무지했고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이 비행기 노선을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간 거죠. 신나게 이제 친구들하고 또 단체 여행이니까 정해주는 대로 이제 가서 탔는데 비행기가 2시간을 가서 바로 내려요. 스페인 굉장히 멀잖아요. 호주에서. 이상하다. 시드니에 내린 거예요. 다시 또 이게 힘들게 일어나서 그 짐 내려가지고 한번 내려서 비행기 갈아탔어요. 알고 보니까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엄청나게 비행기를 많이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니에서 다시 비행기를 탔는데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태국에 내렸어요. 태국 방콕에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저는 그때 그 상황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3-4시간 공항에 있다가 다시 또 그거 짐을 짊어지고 비행기 탔어요. 이미 녹초가 됐어요. 그리고 또 비행기를 탔는데 조금 있다가 또 내려요. 인도에. 거긴 더 덥더라고요. 정말 더운 것뿐만 아니라 인간들과 쥐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에서 너무나 그 카오스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넉넉히 6시간을 있었던 그 기억. 이 옷을 다시 벗을 수도 없고 다시 벗으면 못 입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비행기가 또 출발했어요. 그래서 또 내렸는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공항이. 도시 이름이 샤르자래요. 샤르자. 어딘지 알아요? 아랍에미리트. 그래서 정말 거기서는 뭐 하여튼 제 기억으로 뭐 공항에서 하는 기계로 하는 몸 수색하는 그런 장치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따로 분리해서 손으로 막 몸을 뒤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상한 공항 검색을 하고 전부 다 부르카를 쓴 여인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안내해주고 막 이런 다음에 또 비행기를 탔어요. 그럼 중동에서 스페인은 바로 위에예요.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젠 정말 내리는구나 했는데 비행기가 더 북쪽으로 가서 프랑크푸르트에 내렸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그래서 거기서 또 비행기를 타고 마드리드를 갔죠. 그게 날짜도 기억해. 1월 4일이었고 정말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한겨울이잖아요. 스페인이라도. 근데 추운 줄도 모르고 너무나 그 답답한 게 이제 끝났다는 생각에 민소매 옷을 입고서는 길거리를 막 활보하는데 스페인 할머니들이 저를 이렇게 막 민크 코트 같은 거 입고 쳐다봤던 기억이 나는데 내려서 계산을 해보니 기내식을 9번을 먹었더라고요. 정말 지긋지긋한 여행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학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건 정말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뭔가를 원한다면 그 정도 제가 지금 말한 건 좀 여러분 웃으시라고 이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무언가 지금 나에게 고통스럽다, 이건 너무 힘든 길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지금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곳을 가든지 일을 쟁취하든지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다행스럽게 저는 스페인에 가서
1년을 그렇게 보내면서 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달리하게 됐어요. 저는 대학생들에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돈을 많이 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사회적으로 명예를 높일 수 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남들이 부러워할 것이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엄마가 기뻐할 것이다. 이런 거는 하나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 사회에서 남들이 텔레비전에서 인터넷에서 유명인들이 얘기해주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기 계신 사람이 만약에 300명이라면 300명 한 명 한 명이 다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뭐 어떤 획일적인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그냥 유행에도 민감하고 남들이 뭐 다 하는데 거기 안 끼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몇 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 취직을 하고 연봉이 최소 초봉은 얼마쯤 돼야 되고 어떤 직업군은 들어가야 되고 몇 살 되면 자동차 있어야 되고 집 있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애를 낳 이거를 따라가지 못하면 굉장히 자기가 낙오되는 걸로 착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가서 진짜 여행을 한 번만 해보세요. 이 세상에는 만약에 60억, 70억 인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른 운명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빚어나가고 있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따라가실 필요가 없어요. 스페인에 가서 1년 동안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엄청나게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대학생일 때 다른 사람에게만 계속 눈을 이렇게 시선을 고정하고서 남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라고 관찰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으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스페인에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환경을 떠나서 혼자 그렇게 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한국에 있을 땐 몰랐는데 이런 면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을 가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닥치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내 자신을 보고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몇 %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몇 %나 알고 있어요? 하루에 몇 분이나 SNS 들여다보고 남이 뭐 했는지 가십거리 찾는 대신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남이 뭐 어떻게 했다더라 그런 얘기하는 대신에 정말 내가 진정으로 가슴속에 끓고 있는 뜨거움은 뭔지, 나의 진짜 두려움은 뭔지, 나는 어떨 때 외롭고 어떨 때 슬프고 어떨 때 기쁘고 어떨 때 희열을 느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하루에 5분이라도. 그런 탐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갖고 싶은지 알 수 있죠? 절대 몰라요. 그냥 남들이 좋다니까 하는 것뿐이지. 그건 하나의 직장이지 여러분의 평생 직업이 되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일생을 바쳐서 뜨거움을 가지고 꿈이라고 부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시대에서는 우리와는 또 다르게 이제 인터넷이라는 정말 무서운 그 매체가 등장을 하면서 아마도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기만의 직업을 창조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한 20년 후에는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대학을 다닐 적에 앞으로 한 20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흐름이 어떤지보다는 10년, 2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나를 아는 겁니다. 나. 친구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성공한 연예인 보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저는 스페인에 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 애인지 얼마나 겁이 없는 애인지를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 타고 몇 분이나 걸려요. 그렇게 왔다 갔다 서울 시내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 때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 때는 전혀 몰랐던 일을 나는 그냥 굉장히 모험생이고 그냥 얌전하고 별로 그렇게 튀는 스타일도 아니고 친구들은 많았지만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스페인에 가서 봤더니 진짜 그야말로 겁이 전혀 없는 엄청나게 말하자면 용감하다고 해야 되나? 용감도 아니고 뭐라고 진짜 겁이 없다는 표현밖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아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에따라고 하는 스페인의 테러리스트 그룹이 있는데 그들이 저희 집 근처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도망갔어요. 왜냐면 창문이 다 깨지고. 근데 저는 현장을 가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 모습이 지금 펼쳐져 있을지도 궁금하고 혹시 누가 다친 사람은 있나 없나 경찰은 어떻게 이걸 조사하나 너무 궁금한 거야. 어머 내가 그걸 볼 수 있다.
에따의 테러 현장을 마드리드에 사는 덕에 볼 수 있구나. 신이 나요. 물론 희생당한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그런 현장을 내가 목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나를 흥분시키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스페인어를 빨리 배운 편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스페인 사람보다 잘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스페인 친구들하고 모여 있을 때 대화를 주도하는 건 저예요. 항상 제가 대화를 주도해요. 전 그 사실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내가 이런 애구나. 나는 말하는 직업을 가져야겠구나. 말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이런 어떤 현장감을 즐기고 방송국을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아나운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직업을 그러니까 구할 때 제가 하는 드리고 싶은 조언은 남들이 이렇고 이렇게 좋다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자기 자신을 탐구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 옷을 찾으세요. 기성복을 골라 입지 마시고 나에게 진짜 맞는 맞춤 옷을 찾으셔야 돼요. 혹시 처음에 그걸 잘 못하면 나중에라도 물론 기회는 있어요. 인생은 1막짜리 연극이 아니고 2막, 3막, 4막 자기가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직장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 주변에서 항상 맴돌게끔 되어 있어요. 아주 멀리 가기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아나운서가 됐고 사실은 오늘 같은 날 제가 강의를 오면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은 주로 취업에 관련된 거니까 저는 아나운서라는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교적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취업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시험 봤을 때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한국을 돌아왔는데 막상 공부를 하려고 봤더니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직업인지 자꾸 의문이 생겼어요. 내 성향에는 맞는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상상하는 아나운서란 직업이지 실제로 아나운서란 직업이 내가 원하는 그 일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특히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여자 아나운서가 아무도 없었어요. 선배 중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사람들에게 알아볼 수 있을까? 저의 다음 조언은 뭐냐면 뭔가 이제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자세로 자료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세요. 대강대강해서 그냥 운 좋게 시험에 붙은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거짓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제 성향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만약 이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이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 다음에 진짜 올인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쟁취하는 스타일이에요.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에게 이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주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누가 나한테 그걸 알려줄 수 있을까? 현직에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대학생이 뭐 인맥이 있어봤자 학교 선후배고 아니면 뭐 친구의 친구 이런 거죠. 어쨌든 전부 다 동원을 해서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기자, PD, 아나운서들을 닥치는 대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나고 맨날 KBS 앞에 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들이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KBS 사보도 그쪽 직원들을 통해서 구해서 보고 왜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건 그냥 나의 의지일 뿐이지 KBS가 나를 뽑아준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인생은요 전략 전술의 싸움이에요. 전략 전술의 싸움이에요. 머리를 써야 돼요. 자꾸만 그렇다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잔머리 굴리는 그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얕게 해서는 그리고 얕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지만 전략 전술을 잘 세우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KBS가 과연 어떤 인물을 원하고 있는지를 저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이계진 선배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였어요. 저희 학교 국문과 출신이신데 물론 저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었죠. 그래서 국문과 사무실에 가서 졸랐어요. 이계진 아나운서 전화번호 달라고. 당연히 안 주죠. 한 2박 3일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과장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저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도 도서관에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일이 제가 진짜 원하는 일인지 확신을 가져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노력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저 한번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진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더니 교수님께서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편법을 쓰셔서 당신께서 뭐가 필요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전화번호 하나 주셨어요. 이계진 아나운서의 집 전화번호라고 들었어요. 저 지금 생각하면 선배님이 화를 불같이 내지 않으신 게 진짜 다행인데 그때는 뭐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고 제가 진짜 너무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일단 걸었어요. 근데 미리 무슨 말씀을 여쭤볼지 준비도 못한 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나운서 전화번호가 손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이 사람 집 전화가 맞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걸 확인하려고 무작정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혹시 이계진 아나운서 댁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젊은 여자분이 전화를 받은 따님이에요. 아, 네, 잠깐만요.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짜네. 이제 뭐라 그러지? 그래서 전화를 바꿔주셨는데 뭐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닥치는 대로 말을 하자. 그래서 무작정 졸랐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선배님 저 대학 후배인데요. 내가 아는 사람인가? 아니요. 그냥 저는 서문과 뭐 몇 학번 누군데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서 선배님 한번 만나서 제가 더군다나 뭐 제가 아나운서 꼭 할 거니까 도와주세요도 아니고 제가 과연 원하는 직업인지 듣고 싶습니다. 너무 건방지잖아요. 선배님께서 안 된다고 바쁘고 당신같이 이렇게 전화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다 상대를 해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내가 쓴 책을 읽어봐라. 아나운서 되기란 책이 있었어요.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다 제가 정말 그 책을 가지고 분석을 다 해보고 했는데 그보다는 직접 만난 선배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계속 졸랐는데 갑자기 선배님께서 잠깐만 이러시더니 아까는 학생이 날 보고 싶어서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당돌하고 끈질긴지 나 당신 생긴 거 되게 궁금하니까 한번 찾아오라고 그러셔서 제가 결국은 그 끈질김을 무기로 선배님과의 만남을 따냈죠. 그래서 대학로에서 공개방송 하실 때 찾아갔어요. 막상 만나서 이렇게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다음에는 선배님께서 저를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커피를 마시면서 어떻게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면 되는지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너무 이 연배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선배님의 조언은 별로 크게 효과는 없었어요. 왜냐면 신문을 오려서 스크랩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근데 중요한 거는 헤어질 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날 전화통화할 때도 그랬고 오늘 이렇게 만나서 눈빛을 봤더니 합격하겠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그날 지금도 기억나는데 학교로 바로 버스 타고 가가지고 중앙도서관에 가서 친구들한테 다 나와 짜장면 샀어요. 제가 왠지 아나운서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것의 70%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정말 내가 원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확신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지 그거 연구하세요. 그 다음에 전략을 짜시는데 정말 마지막 이제 이야기가 될 거 시간이 정말 짧네요. 총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제 딱 한 가지밖에 이야기 더 못할 것 같은데요.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이제 갔어요. 그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갔는데 첫 번째는 저희는 일단 리딩을 봐요. 이 사람이 발음을 정확히 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강 구조가 이상할 수도 있고 혀가 짧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일단 봐요. 기본적으로 탈락시킬 사람을 1차적으로 걸러내고 2차에서는 뉴스 원고를 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뉴스를 읽었어요. 뭐 일기예보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시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읽는 거를 또 이제 한번 보고 3차, 4차는 카메라 테스트인데 3차는 또 이제 앞에 원고가 있는데
이제 그건 이번에 진짜 비주얼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방송에 적합한지 아닌지, 왜냐면 굉장히 저는 아나운서가 예뻐야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보시면 알죠. 예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유도 신문.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는 신뢰감을 주는 얼굴을 방송국에서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렇게 인상을 봤는데 인상이 사납다거나 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 좀 가려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차 시험 때 이제 그때는 필기 시험과 영어 시험까지 통과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4차 시험을 보는데 카메라 테스트에서 제가 시험 봤을 경우에는 지금도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이제 해마다 좀 바뀌긴 하는데 대강 비슷한데요. 저 때는 뭐였냐면 7명씩 팀을 이제 수험 번호대로 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7명씩 팀을 짜서 이런 무대에 들어가서 앞에 심사위원 PD나 이런 분들이 대여섯 명이 앉아 있어요. 진짜 떨려요. 카메라 앞에다가 텔레비전 하나씩 놓고 얼굴을 뜯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마이크 하나 주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 사전에 심사 그 인사부에서 나오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7명씩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주제를 줄 텐데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라고 할 거래요. KBS 프로그램 중에. 그날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거를 최대한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진행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그때 입사하던 시절에 제일 KBS에서 잘 나가는 아나운서가 손범수, 김병찬, 정은아 선배였어요. 그래서 세 분이 그 근무 시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씩 와서 옆에 앉아 있을 거니까 그 선배를 활용하래요. 뭐 코 MC를 봐도 되고 뭐 아니면 다른 역할을 시켜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일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미리 안 가르쳐 줘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대학 졸업하고 이제 막 들어가니까 뭐 뮤직뱅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깜찍발랄하게 진행을 할까를 다들 연구를 하고 있는데 딱 이제 스튜디오 안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웬만해선 집에서 틀어놓지 않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분명 본 적은 있죠. 송혜 아저씨가 하는 걸. 전국 노래자랑. 저는 그 7명 중에 마지막이었어요. 7명 중에 마지막이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일단 그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전략 전술이라 그랬죠.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답이 딱 반반인데 진짜 가능성이 반반이에요. 아주 유리할 수도 있고요. 왜? 남들이 하는 걸 다 보니까 난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아주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6명이 벌써 다 다른 걸 해버리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옵션이 줄어들어요. 운이죠, 그건. 그리고 어쩌면 정말 순발력인데 계속 앞에서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유리할 수 있고 불리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유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불리할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게임 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50%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앞에 6명이 다 오프닝을 진행하더라고요. 오프닝을. 그러면 나는 당연히 클로징을 해야겠다. 일단 튀고 봐야 되니까. 왜? 여기는 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갖춘 사람들이 그만큼 걸러져서 왔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나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클로징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제 순서가 됐을 때 다른 친구는 다 올라가서 네 전국 노래자랑 뭐 그때가 1996년이니까 1996년 KBS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산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막 아기 때죠. 네. 그런 멘트를 하는데 저는 올라가면서 마이크를 잡고 막 소리를 지르듯이 멘트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네, 뭐 누구누구 가수의 초대 가수 누구의 뭐 오늘 축하 무대 잘 봤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 한번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정은아 선배나 김병찬 선배를 활용해서 코 MC를 봤어요. 선배님 저랑 같이 둘이 같이 파트너로 MC를 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거는 진행자를 하면 안 된다. 저는 정은아 선배가 있었는데 진행자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준비한 멘트를 하는데 버벅하고 말을 씹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떨릴지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근데 위기는 기회예요. 위기는 기회예요, 정말. 그래서 왜 내가 버벅했을 때 심사위원들은 에휴 말을 씹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인간이 당연히 말을 아무리 유능한 아나운서도 김동건 선배도 말을 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넘기냐예요. 나에게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전 그때 딱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연말 결산을 특별히 강원도 무슨 무대에서 야외 공연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혹한 속에서 입이 너무 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심사위원들이 딱 저를 쳐다봤어요. 그때부터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날개를 단 듯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의 우승자를 발표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96년도 KBS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 오늘 최종 우승자는 참가번호 23번 여의도에서 오신 정은 아주머니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얘기를 하면서도 참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유명한 아나운서가 제가 정은아 아주머니라고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반응을 할지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고 있었는데 선배님께서 막 뛰어나오면서 아이고 이게 웬 가문의 영광이여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신이 나가지고 상금이 오늘 1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실 건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뭘 하긴 뭐 해요. 동네 사람들 불러서 돼지 잡고 잔치해야지 뭐. 너무너무 재밌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나중에 선배님 만나서 제가 밥 샀습니다. 아유, 한참 지난 다음에. 근데 어쨌든 그 정은아 선배님 제가 회사 여담인데 회사 들어갔을 때 바로 프리랜서로 나가셔가지고 저랑 같이 회사를 다닐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책을 쓴 다음에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셨더라? 진짜 멋있게 글을 쓰셨는데 항상 머물러 있는 나는 항상 언제나 길 위에 있는 뭐 당신을 보면서 너무나 멋있다고 생각을 한다였나? 멋있고 부럽다. 그래서 뭐 세상을 진정으로 탐험해 가는 멋진 여행자에게 나그네에게 내가 술 한잔 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러고 정은아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나서 제 그 사연을 얘기했더니 그게 너였어? 그게 전지도 모르고 그런 애가 있었다는 게 기억난대요. 너무 황당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통과를 하고 이제 빨리 끝내달라고 하시니까 마지막 이야기를 진짜 하자면 최종 인터뷰 때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인데 사장단 5명이 앞에 있고 저희는 들어가서 이제 인터뷰를 해요. 근데 무슨 질문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무슨 질문이든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어떻게 입사를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요즘 면접을 더 중요시 보거든요. 왜 중요시 볼까요? 기계나 테크놀로지가 정말 우리나라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기술적인 거 그리고 스펙을 너무 많이 쌓았어요. 대학생들이. 누굴 뽑아도 다 비슷비슷 실력이 다 좋아요. 이제는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사람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회사 내에서 동료들과 어떻게 지낼 사람인가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을 굉장히 세게 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주변에서. 어쨌든 제가 면접을 들어갔을 때는 아나운서 그 지망하는 그 이력서 그 어플리케이션 폼에 특기를 쓰는 칸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외국어라고 썼어요. 그리고 영어, 스페인어, 불어 이렇게 썼어요. 영어 그냥 기본이에요. 스페인어 전공했지만 여러분 전공하면 잘해요? 알죠? 불어 그나마 전공도 아니고 그냥 교양 수업 들은 거예요. 뭘 잘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다 썼어요. 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KBS는 위성방송 시대를 맞이해서 국제적인 그 이미지를 가지고 키울 수 있는 인재를 그 당시에 뽑고 있었어요. 왜? 자기네들의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런 변신을 위해서 가장 포커싱을 하고 있던 게 국제적인 인재였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거기 썼어요. 들어갔는데 사장님으로 보이는 가운데 계신 분께서
저한테 외국어를 특기라고 썼는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자신 있나? 네, 영어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 자신 있습니다. 참, 요즘 세상에 영어 못하는 사람도 있나? 스페인어 불어 중에 뭐가 자신 있냐? 그 말이네. 아무래도 전공을 했으니까 스페인어가 자신 있는데요. 그러면 국제적인 위성방송 시대를 맞아서 KBS가 나가야 할 방향과 전략, 그리고 그 안에서 아나운서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스페인어로 얘기해보게요. 한국말로도 어렵죠. 한번 해보실래요? 누구 나와서? 그런데 어땠을까요? 당연히 예상 질문에 있죠. 그 정도는. 그리고 저는 답을 이미 다 외워서 갔죠. 각 나라 언어로.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떨리니까 막 틀렸어요. 알게 뭐예요, 스페인어인데.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어떤 부사장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이번에는 내가 부전공이 스페인어인데 라고 말문을 여시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이 머리카락이 다 쭉 빼서는 것 같고 이제 나는 망했다. 여태까지 잘 안 왔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내가 부전공이 스페인 문학이고 어학이라서 아는데 이러시면서 돈키호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게. 진짜 피식 웃음이 나는 걸 겨우 참았어요, 제가. 이건 함정이구나. 여러분 정말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정신 똑바로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그게 함정인 걸 딱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당돌하게도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아, 네. 그런데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스페인 어학 문학을 제가 전공한 사람인데 부전공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돈키호테 같은 인물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답변을 했어요. 뭐 이상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고 여기 이상을 찾아서 뭐 기사도 정치는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서 이제 나갔죠. 합격을 했잖아요. 한 3, 4년이 지나서 개인적인 어떤 그 언론인들의 모임에서 우연한 기회에 저한테 그 돈키호테 물어보신 그분이 앞에 앉으셨어요.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손민아 내가 뽑았잖아. 내가 뽑았어.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여쭤봤어요. 저 그런데 그 면접 시험 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스페인어를 정말 부전공을 하셨습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기억도 안 하시는 거야, 그분은. 그때 스페인어를 잘하신다고 저한테 전공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 스페인어는 그라시아스밖에 몰라. 돈키호테도 읽어본 적이 없어. 그러고 웃으시는 거예요. 뭐였냐면 정말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당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대학에 들어갈 때 아무리 무슨 스펙을 잘 쌓았다고 해도요. 여러분이 가진 거 가지고 무슨 일을 잘 해내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장을 내가 진짜 뜨거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고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그때는 정말 젊은이답게 그냥 질르는 거예요. 열심히 나가고 당당하게 보여주고 저 이제 겨우 학생이지만 앞으로 배워나갈 거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자신감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신다면 정말 남들이 얘기하는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해라는 거를 쫓다가 가짜 인생을 살면서 불행한 대신에 진짜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저처럼 누가 물어봤을 때 정말 난 300% 행복하고 절정을 달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머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쯤에서 여러분들 손민아 씨께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앞쪽에 흰 옷 입으신 분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죠. 네. 다른 분들도 들으시면 좋은데. 앞쪽에 세 번째 줄로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행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요. 여행 이제 아나운서 또 되게 잘 하시다가 여행 작가로 이제 하셨잖아요. 그럼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여행 작가를 선택하신 큰 결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냥 저의 인생 모토는 매일매일 그냥 그날을 열심히 살자예요. 물론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여러분께 반드시 10년, 20년 후뿐만 아니라 정 80살, 90살이 됐을 때까지도 여러분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두라고 말하고 싶어요. 마치 어디 여행을 갈 때 내비게이션 설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인생에서 뚜렷한 최종 목적지가 없으면 당연히 방황하고 남보다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그 일을 즐겼고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운명적인 그런 그 흐름이 찾아왔을 때 이거다라고 그걸 캐치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글 쓰는 거 좋아하고요. 어릴 적부터 저는 저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소통 수단은 글이었어요. 가족적인 분위기가 영향이 컸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하고도 항상 편지를 많이 쓰고 그래서 그리고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기를 써오고 있고 남들은 여자들이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하고 뭐 먹으러 가고 이러는데 저는 글을 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편안하고 익숙한 수단이고 비록 어떤 창작을 한다는 것을 직접 배운 적은 없지만 이제부터 배워나가는 기분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진짜 흥미롭고 다이내믹한 일들을 아주 가까이서 접할 적이 많았는데 대부분이 스크린 안에 스튜디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어서 오히려 내가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스스로 만든 큐빅 그 상자 안에 들어가서 나에게 한계를 짓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세상으로 나가서 그것들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진짜 성장해서 내 안에 아나운서라는 꽃도 있지만 또 작가라는 꽃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또 뭐가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 가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식물처럼 장미의 운명이면 평생 장미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꽃을 피울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음껏 열심히 노력해서 키워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더 넓게 진하게 퍼지는 향기가 되려면 방송국 10년이면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보다도 방송의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요. 좀 특수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직장은 한 번 나오면 다시 그 일을 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요즘에 방송은 나와서 뭐 케이블 채널도 많이 생겼고 또 뉴 미디어가 생겼기 때문에 요즘 제가 팟캐스트를 진행하는데 제가 방송을 만들어서 올려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때 방송국 나올 때 그런 예상을 조금 했었어요.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어떤 방송국에 속해서 일하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보다는 내가 어떤 퀄리티와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내가 방송을 만들어서 시청자에게 다가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많은 선물을 인생에서 주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저기 뒤쪽에 검은 옷 입은 남자분께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회사 저 다니거든요. 네.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고민하는 게 생겼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인생 목적하고 또 어떤 질문을 던져야지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하여튼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고 인생 목적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은 맨 앞에 얘기했던 나는 누구인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뉴욕에 있는 인류 역사 박물관을 가면요, 가보셨어요 혹시? 거기 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홀에 지구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역사를 이렇게 쭉 표현을 해놨는데 지구가 생겼을 때부터 그 중에서 인류의 역사도 엄청나잖아요. 사실은 인류의 역사도. 그런데 지구의 역사부터 해서 시작을 하니까 인류의 역사는 정말 점이에요. 점. 그 점 중에 우리는 뭘까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인생은 생각보다 정말
순간 찰나예요. 저는 20대인 여러분이 매우 부럽지만 이렇게 하는 순간에 여러분도 나 그때 경북대에서 그 강연 들었을 때 손민아 씨가 그 얘기했는데 진짜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렇게 찰납니다. 정말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제가 너무 거창하게 말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진짜 답이 나와요. 여러분 매일매일을 왜 살아가세요? 그냥 눈 떴으니까? 잘 만큼 잤으니까? 일어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진짜 나중에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나이 먹어서 뒤를 돌아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가 사실은 그렇게 짧은 여행을 인생이란 여행을 즐기고 돌아가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그 인류의 역사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모두가 생각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게 미국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나는 물론이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 안에 어떤 꽃씨가 숨어져 있는지를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향기를 전하고 희망을 전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내가 죽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래도 저 사람이 있어가지고 참 다행이었어, 그치?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나았어. 이 정도면 정말 대단히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항상 질문하고 사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오늘 매일매일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직장 자체에다가 너무 포커싱을 하지 마시고 하고 있는 일보다는 거기에서 나라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 좀 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답변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의 질문 또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멋진 강연 보여주신 손민아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